딱 두 번이면 멈춰. 세 번이면 후퇴. 얼음 위에 선 말 대신 신호만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경계 교대 3분. 통과해야 할 틈은 18cm. 오늘 이 영상 끝에서 우릴 살린 한 동작을 공개합니다. 10시간의 밤, 손신호 3번이 어떻게 생존 규칙이 되었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얼음 위에 선 발목이 먼저 알았습니다. 아래로 물이 흐른다는 것을. 강은 얼어붙었지만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는 것을. 손을 2번 쥐면 정지, 3번 쥐면 후퇴. 우리가 사용한 것은 군 비상통신 기술이었습니다. 말은 소리를 내지만 손은 침묵합니다. 우리는 부대에서 배운 신호 체계를 역으로 적용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평생 못 간다. 그 문장을 속으로 3번 되뇌고 우리는 첫 발을 얼음 위에 올렸습니다. 강 너머에는 중국이 있었고 그 너머에는 몽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은 지도 위의 선이 아니라 경비대가 가장 방심하는 루트였습니다. 얼음강. 겨울에는 아무도 건너지 않는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기회였습니다. 이 기록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해산의 강변에서 울란바토르의 형광등까지 10시간의 얼음과 도착 후 3초의 정적까지 우리는 군 장교였습니다. 시스템을 운영하는 위치에 있었고 그래서 시스템의 허점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그 지식을 이용해 탈출한 두 사람입니다. 왜 떠나야 했는지부터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역이었습니다. 계급장을 달고 명령을 전달하고 상부의 지시를 2번 반복해 확인하는 삶. 아침은 집합으로 시작하고 저녁은 점으로 끝났습니다. 결혼은 체제에 대한 서약이었습니다. 배우자는 동지이자 감시자였고 아이는 충성의 증거가 되는 곳. 우리는 부부로 살았지만 인간으로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8살. 학교에 다녔습니다. 아들은 아직 계급장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아빠가 왜 매일 똑같은 옷을 입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아빠가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뛰어와서 안겼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평양에 두고 해산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가족 동반 불가였습니다. 아들은 할머니가 돌봤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할 수 있었습니다. 통화는 3분. 녹음됩니다. 아빠, 언제 와? 아들이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휴가를 받을지 모르니까요. 변화는 한 문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집합. 전원 열애 없이. 그 명령 뒤에는 늘 누군가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없었고 질문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행정보고 체계를 다루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문서를 검토하고 인원 동향을 파악하는 일.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상부의 보고 시스템에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일선 부대와 중앙 본부 사이 정보 전달에는 시간차가 있었습니다. 최소 사흘, 길게는 일주일. 그 공백 속에서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보고서가 올라가기 전에 조용히 나는 그 패턴을 기록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공식 문서에는 없는 정보들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같은 부대의 한 장교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아내는 다음 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그들의 숙소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평양에, 나는 그날 내 이름이 다음 목록에 오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혼자 남겨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두려움을 입 밖에 꺼냈습니다. 우리 차례가 오면 어떻게 하죠? 아내가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내가 정리한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사라진 사람들의 패턴, 보고 체계의 허점, 시간차의 공백. 아내는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걸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라지기 전에 스스로 사라질 수 있어요. 보고가 올라가기 전에.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아이는요? 그 질문에 우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나중에 데려올 거예요. 우리가 먼저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내가 아들 사진을 꺼냈습니다.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학교 입학식 날 찍은 것. 이 아이가 우리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기다리게 만들어야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우리는 그날 선택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보 우위가 있었고 아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뒤 나는 상부로부터 호출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일 오전 10시 본부라는 메모만 책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밤 아내는 작은 천에 싼 가족 사진을 내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끝까지 같이 가요. 아들한테 돌아가요. 돌아갈 다리는 스스로 태워요. 우리는 호출 시간 전날 밤 짐을 쌌습니다. 아니, 짐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사진 2장 우리 둘, 그리고 아들의 옷 2벌, 얇은 장갑.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계급장은 떼지 않았습니다. 외투에서 떼어내면 흔적이 남기 때문입니다. 대신 주머니 깊숙이 감춰두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우리를 검문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군 신분이 드러나면 즉시 송원됩니다. 하지만 계급장이 없으면 우리는 평범한 탈북민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금속도 제거했습니다. 지퍼, 버튼, 벨트 버클. 이것들은 소리를 낼 뿐 아니라 신분을 암시하는 증거였습니다. 군용 지퍼는 민간용과 다릅니다. 공안이 훈련받은 요원이라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부로서가 아니라 두 정보 우위자이자 한 아이의 부모로서 그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4시 숙소를 나섰습니다. 경비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교대 일정표를 암기하고 있었습니다. 교대는 정확히 4시 3분에 시작됩니다. 그 3분 동안 이전 경비는 자리를 뜨고 다음 경비는 아직 도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3분을 이용했습니다. 강까지는 도보로 2시간 거리였습니다. 도로는 피했습니다. 발자국이 눈에 남지 않도록 바위와 얼어붙은 땅만 골라 걸었습니다. 도중에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즉시 몸을 낮추고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군용 트럭이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우리가 지나온 길을 훑었습니다. 우리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상대가 들을까 두려웠습니다. 트럭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내의 손이 내 손을 한번 쥐었습니다. 계속이라는 신호였습니다. 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도 얼음의 윤곽이 달빛에 반사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해산의 불빛이 작게 깜빡였습니다. 우리가 살던 곳, 우리가 계산해서 버린 곳, 그리고 아들이 있는 평양은 그 너머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스템 바뀝니다. 우리가 통제하는 시간이에요. 아들한테 돌아가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강을 향해 걸었습니다. 얼음강을 건너려면 소리를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생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군사 기술의 응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야간 침투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적진 후방 정찰, 소음 최소화 이동, 비언어 통신. 그 모든 기술을 거꾸로 적용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침투자였고 북한 경비대가 적이었습니다. 신발부터 점검했습니다. 분화는 바닥이 단단합니다. 얼음 위에서는 마찰력이 떨어지고 한번 미끄러지면 통제를 잃습니다. 우리는 얇은 천을 찢어 신발 밑창에 감았습니다. 이것은 군 야간 작전에서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천이 얼음을 부드럽게 감싸고 소리를 흡수합니다. 동시에 마찰력을 높입니다. 의복은 레이어를 최소화했습니다. 추위를 막으려면 두껍게 입어야 하지만 땀을 흘리면 끝입니다. 젖은 옷은 체온을 빼앗고 체온을 잃으면 판단력을 잃습니다. 우리는 면 대신 합성섬유를 선택했습니다. 이것도 계산된 선택이었습니다. 합성섬유는 땀을 빠르게 배출하고 얼지 않습니다. 중국 공안의 검문에서도 민간인 옷처럼 보입니다. 모든 금속을 제거했습니다. 지퍼, 버튼, 벨트 버클. 금속은 부딪히면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군용 금속 부품은 특정 각인이 있습니다. 공장 코드, 생산 연도. 중국 공안이 이것을 발견하면 우리의 신분이 드러납니다. 평범한 탈북민이 아니라 군 출신이라는 것이. 우리는 천 테이프로 하나하나 감았습니다. 주머니 속 동전도 꺼냈습니다. 열쇠도 버렸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으니 열쇠도 필요 없었습니다. 손전등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빛은 시야를 주지만 동시에 위치를 알립니다. 우리는 별과 지형의 윤곽만으로 방향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군사훈련의 일부였습니다. 나침반 없는 항법, 천체 관측 기술, 달이 없는 밤을 골랐습니다. 달빛은 얼음을 너무 밝게 비추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월령표를 확인했습니다. 그날은 금음이었습니다. 구름이 적당히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면 발자국을 덮어주지만 시야를 잃습니다. 우리는 눈이 내리지 않는 밤을 선택했습니다. 기상 패턴도 분석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이 지역 기상 데이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겨울 금음, 눈 없는 밤의 확률은 60%였습니다. 우리는 그 60%에 걸었습니다. 암호를 정했습니다. 말은 소리를 냅니다. 속삭임도 바람에 실리면 멀리 갑니다. 우리는 손으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군 비상통신 기술을 변형했습니다. 손을 2번 쥐면 정지, 3번 쥐면 후퇴, 1번 쥐면 계속. 이것은 부대에서 사용하는 야간 수신호 체계였습니다. 소대장이 야간 정찰 시 사용하는 신호. 우리는 그것을 탈출 암호로 전환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체제를 지키기 위해 배운 기술로 체제를 탈출하는 것이. 연습했습니다. 숙소에서,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손의 감각만으로 신호를 구분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아내는 장갑을 얇게 바꿨습니다. 두꺼운 장갑은 손의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신호를 놓치면 안 되니까요. 음식은 최소한만 가져갔습니다. 건빵 몇 개, 물 1병. 물은 얼지 않도록 옷 안쪽에 넣었습니다. 체온으로 녹여야 했습니다. 이것도 군사 생존 기술입니다. 동계 작전 시 물 휴대법. 배낭도 소리를 냅니다. 안에 든 물건들이 걸을 때마다 흔들립니다. 우리는 배낭 안쪽에 천을 채워 넣었습니다. 물건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했습니다. 특수부대의 배낭 패킹 방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흡을 맞췄습니다. 호흡은 리듬입니다. 리듬이 흐트러지면 걸음도 흐트러집니다. 우리는 사박자로 숨을 쉬기로 했습니다. 넷을 세며 들이마시고 넷을 세며 내쉽니다. 천천히, 조용히. 이것은 저격수 호흡법이었습니다. 심박을 낮추고 소음을 최소화하는 기술. 준비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군사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체제를 위해 훈련받았고 그 훈련으로 체제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아들에게 돌아가기 위해 강변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신발, 의복, 배낭, 장갑. 소리가 나는 것이 없는지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금속 부품이 노출된 곳이 없는지 점검했습니다. 아내가 내 외투의 지퍼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천 테이프가 느슨해졌는지 눌러보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나는 아내의 배낭끈을 조였습니다. 너무 느슨하면 걸을 때 흔들립니다. 적당한 긴장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내의 손이 내 손을 한번 쥐었습니다. 가자. 우리는 얼음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내가 내 손을 한번 쥐었습니다. 강변에는 철조망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안전 펜스라고 불렀습니다. 주민들이 강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강을 건너지 못하게 막는 울타리였습니다. 나는 이 철조망의 설치 보고서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부대 문서 검토 업무 중에 높이 2m, 간격 10m마다 지주, 가시는 상단 30cm 구간 집중 배치, 하단 20cm는 상대적으로 가시 밀도가 낮았습니다. 예산 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 정보가 지금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는 넘지 않았습니다. 가시가 있는 상단을 넘으면 옷이 찢어집니다. 소리도 납니다. 철조망 아래를 살폈습니다. 땅과 철조망 사이, 그 틈을. 대부분의 구간은 땅에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변은 고르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흙이 쓸려가고 겨울이 되면 땅이 얼어 들어갑니다. 철조망은 고정되어 있지만 땅은 변합니다. 나는 계산했습니다. 지난 여름 홍수 때 이 지역 강변의 토양 유실량은 평균 15cm였습니다. 보고서에 있던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겨울 동결로 땅이 3cm 더 내려갑니다. 18cm. 사람이 기어 나갈 수 있는 최소 공간은 15cm입니다.
우리는 틈을 찾았습니다. 강변의 굴곡진 부분, 바위가 튀어나온 곳, 그곳에서 철조망과 땅 사이에 손바닥 2개가 들어갈 만한 틈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우리는 몸을 낮췄습니다. 배를 땅에 붙이고 팔을 앞으로 뻗었습니다. 철조망 아래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이것은 장애물 통과 훈련에서 배운 기술이었습니다. 몸을 최대한 평평하게, 호흡은 얕게, 움직임은 부드럽게, 천천히. 철조망의 가시가 등을 스쳤습니다. 옷에 걸렸습니다. 나는 멈췄습니다. 급하게 움직이면 찢어집니다. 찢어지면 소리가 납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며 몸을 더 낮췄습니다. 가시가 옷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다시 앞으로 밀었습니다. 손바닥이 얼음에 닿았습니다. 차가움이 손가락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나는 철조망을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내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나보다 몸이 작았습니다. 틈을 빠져나가는 것이 조금 더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배낭이 걸렸습니다. 아내는 멈췄습니다. 배낭을 벗으려 했습니다. 나는 손을 뻗어 배낭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각도를 틀었습니다. 배낭이 철조망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아내가 틈을 완전히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계속 몸을 낮춘 채 강변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철조망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우리는 잠시 멈췄습니다. 뒤를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헤드라이트도 손전등 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4시 12분. 경비 교대 후 9분이 지났습니다. 다음 순찰까지 20분이 남았습니다. 순찰 일정표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2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앞을 확인했습니다. 얼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달빛이 없어도 얼음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호흡을 정리했습니다. 4박자. 넷을 세며 들이마시고 넷을 세며 내쉽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의식적으로 느리게 만들었습니다. 긴장하면 실수합니다. 실수하면 들립니다. 아내가 내 손을 2번 쥐었습니다. 정지.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 짖는 소리. 경계견이었습니다. 국경 근처에는 개를 풀어놓습니다. 사람보다 후각이 예민하고 사람보다 빠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도 계산했습니다. 개는 냄새를 따릅니다. 바람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바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쪽으로 불고 있었습니다. 개는 우리의 냄새를 맡지 못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빗나갔습니다. 개는 우리가 아닌 다른 것을 쫓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야생동물이었을 것입니다. 개 짖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숨을 쉬었습니다. 아내의 손이 내 손을 한번 쥐었습니다. 계속. 우리는 얼음 위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경비망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곳으로. 첫 발은 시험입니다. 얼음이 견딜지, 깨질지, 그것은 밟아봐야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작위로 걷지 않았습니다. 계산이 있었습니다. 겨울철 이 강의 평균 빙질 두께는 35cm였습니다. 군 보고서에 나온 수치입니다. 사람의 체중을 견디려면 최소 20cm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안전 마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앙부였습니다. 물이 가장 깊고 흐름이 가장 빠른 곳. 그곳의 얼음은 얇을 수 있었습니다. 경비대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얼음강 경비는 느슨했습니다. 아무도 중앙을 건너지 못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기회였습니다. 나는 발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발바닥 전체가 아니라 뒤꿈치부터 체중을 조금씩 실었습니다. 얼음이 반응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 눈이 압축되는 소리, 그 아래로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나는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균열이 퍼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물이 스며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체중을 완전히 실었습니다. 얼음은 견뎠습니다. 6점, 10시간의 늘어짐. 시간은 어둠 속에서 다르게 흐릅니다. 우리는 강을 건넌 뒤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는 빽빽했고 눈은 무릎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첫 시간은 빨랐습니다. 긴장이 우리를 밀었습니다. 강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계산, 발견되면 안 된다는 판단. 우리는 거의 뛰다시피 걸었습니다. 나는 나침반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나침반이었습니다. 군용은 아니었습니다. 군용 나침반은 각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산 민간용을 사용했습니다. 동쪽으로, 중국 내륙 쪽으로. 두 번째 시간,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눈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눈 속으로 발이 빠졌습니다. 발을 빼내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나무가 적은 곳을 찾아 걸었습니다. 나무가 적으면 눈도 얕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적으면 숨을 곳도 적습니다. 세 번째 시간, 첫 휴식을 취했습니다.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배낭을 내려놓았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물은 차가웠지만 얼지는 않았습니다. 체온이 물을 녹였습니다. 아내의 호흡이 거칠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휴식은 5분. 그 이상 멈추면 체온이 빠져나갑니다. 군 생존 매뉴얼의 기본이었습니다. 5분 뒤, 우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네 번째 시간, 길을 잃을 뻔했습니다. 숲은 모두 비슷해 보였습니다. 나무, 눈, 어둠. 방향을 잃기 쉬웠습니다. 우리는 별을 찾았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별이 나타났습니다. 북극성을 찾았습니다. 북극성에서 시선을 오른쪽으로 돌렸습니다. 동쪽이었습니다. 천체항법이었습니다. 군 야간 작전 훈련에서 배운 기술. 우리는 동쪽으로 걸었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 차량 소리를 들었습니다.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로가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도로를 피했습니다. 도로에는 검문소가 있습니다. 중국 경비대는 국경 근처에서 탈북자를 단속합니다. 나는 도로의 위치를 계산했습니다. 소리의 방향, 거리, 지형. 도로는 북동쪽으로 약 500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로와 평행하게, 하지만 숲속으로 걸었습니다. 여섯 번째 시간,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몇 송이만. 그러다 점점 많아졌습니다. 눈은 발자국을 지웠습니다.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시야도 지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을 빠르게 걷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일곱 번째 시간, 두 번째 휴식을 취했습니다.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나무가 눈을 막아주었습니다. 아내가 건빵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반씩 나눠 먹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소화가 잘 되도록. 건빵은 딱딱했지만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덟 번째 시간, 개울을 건넜습니다. 작은 개울이었습니다. 폭은 3m 정도. 얼어 있었지만 얼음이 얇아 보였습니다. 우리는 돌다리를 찾았습니다. 개울에는 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건너기 위해 놓은 것. 돌에서 돌로 뛰어넘었습니다. 얼음을 밟지 않았습니다. 개울을 건너고 계속 걸었습니다. 아홉 번째 시간, 불빛이 보였습니다. 마을이었습니다. 작은 마을. 집이 몇 채 보였습니다. 창문에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우리는 마을을 우회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낯선 일을 신고합니다. 특히 국경 지역에서는. 마을에서 1km 떨어진 곳에서 우리는 세 번째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번에는 10분. 체력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피로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아내의 손을 내 손으로 감쌌습니다. 체온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힘도 없었습니다. 10분 뒤, 우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열 번째 시간,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연락처를 받은 집이었습니다. 중국인이 운영하는 곳, 탈북자들을 숨겨주는 곳. 하지만 우리는 이곳을 브로커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서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출발 전, 내가 직접 조사한 경로였습니다. 부대 문서 중 국경 지역 민간인 거주 현황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에서 이 지역의 가구 분포를 파악했고 외딴 집들의 위치를 암기했습니다. 브로커는 단지 연락을 중개했을 뿐 우리가 직접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집은 숲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작은 오두막 같은 집. 우리는 문을 3번 두드렸습니다. 약속된 신호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우리를 보았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따뜻했습니다. 난로가 켜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배낭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10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10시간 동안 우리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3번의 짧은 휴식을 제외하고는 아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풀렸습니다. 나도 앉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빛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계획대로 아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중국인 남자가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마셨습니다.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따뜻함이 몸 안으로 퍼졌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루 쉬어. 내일 밤, 다음 장소로 이동해.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작은 방을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쉴 곳. 우리는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배낭을 베고 누웠습니다. 아내가 내 손을 한번 쥐었습니다. 계획대로.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10시간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우리는 잠들었습니다. 시간은 어둠 속에서 다르게 흐릅니다. 우리는 강을 건넌 뒤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는 빽빽했고 눈은 무릎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첫 시간은 빨랐습니다. 긴장이 우리를 밀었습니다. 강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계산, 발견되면 안 된다는 판단. 우리는 거의 뛰다시피 걸었습니다. 나는 나침반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나침반이었습니다. 군용은 아니었습니다. 군용 나침반은 각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산 민간용을 사용했습니다. 동쪽으로, 중국 내륙 쪽으로. 2번째 시간,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눈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눈 속으로 발이 빠졌습니다. 발을 빼내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나무가 적은 곳을 찾아 걸었습니다. 나무가 적으면 눈도 얕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적으면 숨을 곳도 적습니다. 3번째 시간, 첫 휴식을 취했습니다.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배낭을 내려놓았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물은 차가웠지만 얼지는 않았습니다. 체온이 물을 녹였습니다. 아내의 호흡이 거칠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휴식은 5분. 그 이상 멈추면 체온이 빠져나갑니다. 군 생존 매뉴얼의 기본이었습니다. 5분 뒤, 우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4번째 시간, 길을 잃을 뻔했습니다. 숲은 모두 비슷해 보였습니다. 나무, 눈, 어둠. 방향을 잃기 쉬웠습니다. 우리는 별을 찾았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별이 나타났습니다. 북극성을 찾았습니다. 북극성에서 시선을 오른쪽으로 돌렸습니다. 동쪽이었습니다. 천체항법이었습니다. 군 야간 작전 훈련에서 배운 기술. 우리는 동쪽으로 걸었습니다. 5번째 시간, 차량 소리를 들었습니다.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로가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도로를 피했습니다. 도로에는 검문소가 있습니다. 중국 경비대는 국경 근처에서 탈북자를 단속합니다. 나는 도로의 위치를 계산했습니다. 소리의 방향, 거리, 지형. 도로는 북동쪽으로 약 500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로와 평행하게, 하지만 숲속으로 걸었습니다. 6번째 시간,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몇 송이만. 그러다 점점 많아졌습니다. 눈은 발자국을 지웠습니다.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시야도 지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을 빠르게 걷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7번째 시간, 2번째 휴식을 취했습니다.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나무가 눈을 막아주었습니다. 아내가 건빵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반씩 나눠 먹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소화가 잘 되도록. 건빵은 딱딱했지만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8번째 시간, 개울을 건넜습니다. 작은 개울이었습니다. 폭은 3m 정도. 얼어 있었지만 얼음이 얇아 보였습니다. 우리는 돌다리를 찾았습니다. 개울에는 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건너기 위해 놓은 것. 돌에서 돌로 뛰어넘었습니다. 얼음을 밟지 않았습니다. 개울을 건너고 계속 걸었습니다. 9번째 시간, 불빛이 보였습니다. 마을이었습니다.
작은 마을, 집이 몇 채 보였습니다. 창문에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우리는 마을을 우회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낯선 일을 신고합니다. 특히 국경 지역에서는 마을에서 1km 떨어진 곳에서 우리는 세 번째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번에는 10분. 체력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피로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아내의 손을 내 손으로 감쌌습니다. 체온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힘도 없었습니다. 10분 뒤, 우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10번째 시간,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연락처를 받은 집이었습니다. 중국인이 운영하는 곳, 탈북자들을 숨겨주는 곳. 하지만 우리는 이곳을 브로커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서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출발 전, 내가 직접 조사한 경로였습니다. 부대 문서 중 국경 지역 민간인 거주 현황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에서 이 지역의 가구 분포를 파악했고 외딴 집들의 위치를 암기했습니다. 브로커는 단지 연락을 중개했을 뿐 우리가 직접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집은 숲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작은 오두막 같은 집. 우리는 문을 3번 두드렸습니다. 약속된 신호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우리를 보았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따뜻했습니다. 난로가 켜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배낭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10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10시간 동안 우리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3번의 짧은 휴식을 제외하고는 아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풀렸습니다. 나도 앉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빛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계획대로 아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중국인 남자가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마셨습니다.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따뜻함이 몸 안으로 퍼졌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루 쉬어. 내일 밤, 다음 장소로 이동해.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작은 방을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쉴 곳. 우리는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배낭을 베고 누웠습니다. 아내가 내 손을 한번 쥐었습니다. 계획대로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10시간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우리는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우리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중국인 남자가 우리를 차에 태웠습니다. 낡은 트럭이었습니다. 짐칸에는 나무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 뒤에 숨어. 검문소 지나면 나와도 돼. 우리는 상자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공간은 좁았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제안한 다른 루트들이 있었습니다. 대형 버스에 섞여가는 방법,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는 방법. 하지만 우리는 거절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개입하고 너무 많은 변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접촉, 최대한의 통제를 원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비포장도로였습니다. 상자들이 덜컹거렸습니다. 얼마나 갔을까? 30분쯤 지났을 때 트럭이 멈췄습니다. 검문소였습니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어였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톤으로 짐작했습니다. 경비대였습니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무언가를 설명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트럭 뒤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짐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숨을 참았습니다. 상자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개를 확인했습니다. 나는 계산했습니다. 상자는 총 12개. 경비가 확인한 것은 4개. 확률상 우리가 숨은 구역까지 확인할 가능성은 33%였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짐칸이 닫혔습니다. 트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확률이 우리 편이었습니다. 10분쯤 더 갔을 때 트럭이 다시 멈췄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나와도 돼. 우리는 상자 뒤에서 나왔습니다. 몸이 뻐근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오래 있었습니다. 우리는 트럭 짐칸에 앉았습니다. 밖을 보았습니다. 도로였습니다. 포장된 도로,
가로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시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흘 있어. 그 다음은 내가 다시 연락해.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남자가 열쇠를 주었습니다. 밖에 나가지 마. 음식은 내가 가져다 줄게. 우리는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배낭을 내려놓았습니다. 사흘 동안 우리는 그 방에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창문도 열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하루에 한 번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밥과 반찬. 간단했지만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세웠습니다. 강을 건넌 날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할까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거리로는 계산했어. 중국에서 몽골까지 직선거리로 800km. 하지만 우리는 직선으로 갈 수 없어. 우회할수록 거리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늘어날수록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시간이 늘어날수록 위험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브로커에게 운명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브로커는 도구였습니다. 연락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경로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였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 생각나요. 지금쯤 학교에서 돌아왔을 시간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나간 걸 알았을 거야. 조사받았을 거고. 할머니가 잘 보살펴 주실 거예요. 그래. 그리고 우리가 자리 잡으면 데려올 거야. 얼마나 걸릴까요? 1년. 길면 2년. 돈을 모아야 해. 브로커 비용이 필요하니까. 그때까지 아들이 기다려 줄까요? 기다리게 만들어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 사흘째 밤, 남자가 다시 왔습니다. 이동할 시간이야. 준비해. 우리는 다시 배낭을 챙겼습니다. 남자가 우리를 차에 태웠습니다. 이번에는 승용차였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고개 숙여. 우리는 뒷좌석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얼마나 갔을까? 2시간쯤 지났을 때 차가 멈췄습니다. 여기야. 내려.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시골이었습니다. 집이 드문드문 있었습니다. 남자가 한 집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들어가. 주인이 기다리고 있어. 우리는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는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말없이 우리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그 방에서 이틀을 더 보냈습니다. 열흘째, 우리는 또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벤이었습니다. 짐칸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출신을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숫자였습니다. 몇 명, 어디서 어디로.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브로커에게 끌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아들에게 돌아가기 위해. 배는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낮에는 멈춰 있었습니다. 이동할 때마다 거리는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숫자가 쌓였습니다. 2주일, 3주일, 한 달. 우리는 3번의 집을 거쳤습니다. 5번의 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몽골 국경 근처에 도달했습니다. 몽골 국경으로 가는 마지막 구간은 버스였습니다. 일반 버스였습니다. 관광객들이 타는 버스. 우리는 관광객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에게 옷을 주었습니다. 깨끗한 옷, 관광객이 입을 법한 옷. 너무 긴장하지 마. 자연스럽게. 우리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군복을 벗었습니다. 한 달 넘게 입었던 옷. 땀과 흙이 배어 있었습니다. 새 옷은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계산의 일부였습니다. 군인의 걸음걸이, 군인의 자세, 군인의 눈빛. 모두 지워야 했습니다. 우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깨를 낮췄습니다. 시선을 부드럽게 했습니다. 턱을 당기는 습관을 풀었습니다. 관광객처럼, 평범한 사람처럼, 아들이 알아볼 수 있는 엄마 아빠처럼. 우리는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가는 사람들, 웃으며 이야기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 사이에 섞였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우리도 줄을 섰습니다. 차례가 왔습니다. 기사가 표를 확인했습니다. 브로커가 미리 표를 구해주었습니다. 우리는 표를 내밀었습니다. 기사가 표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처음 한 시간은 도시를 지나갔습니다. 건물들, 상점들, 사람들. 우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군인처럼 관찰하지 않았습니다. 관광객처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 도시를 벗어났습니다.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넓은 들판, 지평선까지 이어지는 평원. 우리는 이 풍경을 처음 봤습니다. 북한에는 이런 평원이 없었습니다. 산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 시간,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버스가 멈췄습니다. 경찰이 올라왔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이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우리도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가짜였습니다. 브로커가 만들어준 것. 하지만 우리는 이것도 검증했습니다. 출발 전 신분증의 일련번호 체계를 조사했습니다. 중국 신분증은 지역 코드와 생년월일, 순번으로 구성됩니다. 브로커가 만든 번호가 체계에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경찰이 우리 신분증을 보았습니다. 오래 보았습니다. 우리는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긴장은 의심을 부릅니다. 경찰이 신분증을 돌려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게 말했습니다. 중국어로. 우리는 중국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군 교육의 일부였습니다. 경찰이 다음 사람으로 넘어갔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번째 시간 휴게소에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화장실을 가거나 음식을 사러. 우리도 내렸습니다. 내리지 않으면 이상해 보입니다. 휴게소는 작았습니다. 매점과 화장실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매점에서 물을 샀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15분 뒤 다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들판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름다움을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시간, 국경 근처에 도달했습니다. 버스가 마지막 마을에 멈췄습니다. 여기서 내리세요. 브로커가 미리 말했던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몇 명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장소로 갔습니다. 작은 여관이었습니다. 방을 예약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방 번호를 말하고 열쇠를 받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그 산 너머가 몽골이었습니다. 우리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 국경을 넘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브로커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브로커는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집단으로 넘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절했습니다. 집단은 눈에 띕니다. 한 명이 실수하면 모두가 위험합니다. 우리는 단둘이 움직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자정, 우리는 여관을 나섰습니다. 브로커가 말한 장소로 가지 않았습니다. 브로커는 차량 지원 지점을 알려줬지만 우리는 그곳을 피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루트는 위험했습니다. 우리는 직접 조사한 경로를 따랐습니다. 여관에 머무는 동안 밤마다 창문으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산의 윤곽, 도로의 위치, 불빛의 패턴, 지도를 그렸습니다. 머릿속에 마을 외곽,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곳, 우리가 선택한 출발점, 달빛으로 산을 확인했습니다. 등산로는 피했습니다. 등산로는 순찰이 있습니다. 우리는 능선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가장 힘들지만 가장 예측 불가능한 루트. 산을 올랐습니다. 경사가 가팔랐습니다. 돌이 많았습니다. 미끄러웠습니다. 손전등을 최소한으로 켰습니다. 발밑만 비췄습니다. 1시간쯤 올랐을 때 산 중턱에 도달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중국의 마을 불빛이 작게 보였습니다. 앞을 보았습니다. 산 너머는 어둠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올랐습니다. 2시간째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바람이 강했습니다. 나무가 없었습니다. 바위만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쉬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려가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중력이 우리를 끌어당겼습니다. 통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3시간째 산을 완전히 내려왔습니다. 평지였습니다. 우리는 몽골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산 너머가 몽골이라고 들었지만 표지판이 없었습니다. 경계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동쪽으로, 우리가 계산한 방향으로. 1시간쯤 걸었을 때 불빛이 보였습니다. 건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작은 초소 같았습니다. 국경 초소. 몽골 국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멈췄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초소로 가서 우리를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초소를 피해 더 깊숙이 들어갈 것인가? 우리는 출발 전 이것도 계산했습니다. 몽골 정부의 탈북자 정책을 조사했습니다. 몽골은 탈북자를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인도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비공식 입국자는 구금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접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숨어 다니는 것보다 당당하게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더 안전했습니다. 우리는 군 장교 출신입니다. 정보 가치가 있습니다. 몽골 정부도 그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아들을 데려오려면 한국에 정착해야 합니다. 우리는 초소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남자가 우리를 보았습니다. 몽골 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말했습니다. 서투른 영어로 We are from North Korea. We are military officers. We request protection. 군인이 우리를 보았습니다. 오래 보았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구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협상이었습니다. 군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초소 안은 따뜻했습니다. 난로가 켜져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밝았습니다. 우리는 한 달 넘게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형광등 빛이 눈부셨습니다. 군인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앉았습니다. 군인이 물을 주었습니다.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셨습니다. 군인이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몽골어였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톤으로 짐작했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군인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연락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차가 도착했습니다. 다른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역관이 있었습니다. 통역관이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왔습니까?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 장교 출신입니까? 그렇습니다. 가족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평양에 있습니다. 8살입니다. 나중에 데려올 것입니다. 통역관이 다른 군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다. 군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역관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울란바토르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한국행도 도와드릴 것입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우리는 차에 탔습니다. 이번에는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초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2시간쯤 갔을 때 도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울란바토르였습니다. 불빛들이 많았습니다. 건물들이 높았습니다. 우리는 그 불빛을 보았습니다. 한 달 넘게 우리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고 경비망을 분석하고 비정형 루트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빛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통제한 결과였습니다. 아들에게 돌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차가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가 임시 보호소입니다. 들어가세요.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방을 안내하겠습니다. 우리는 방으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침대가 있었습니다. 깨끗한 이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배낭을 내려놓았습니다. 한 달 넘게 맨 배낭. 이제 내려놓았습니다.
아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나도 앉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3초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나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곳에.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몽골 당국의 직원과 한국 영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어떤 경로로 왔습니까? 우리는 대답했습니다. 해산에서 시작해 얼음강을 건넜고 중국을 거쳐 몽골에 도착했다고. 왜 이 경로를 선택했습니까? 우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였을까? 수많은 경로 중 왜 이 길이었을까? 나는 대답했습니다. 통제 가능한 유일한 경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군 장교였습니다. 시스템을 운영하는 위치에 있었고 시스템의 허점을 알았습니다. 탈출 루트는 많습니다. 브로커를 통한 방법, 제3국 대사관 망명, 밀항. 하지만 그 모든 방법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통점입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브로커에게 의존하면 브로커가 배신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에 가려면 도시를 통과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발각될 수 있습니다. 밀항은 바다와 날씨에 의존합니다. 모두 변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실패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아들이 평양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아들도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공 확률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아내가 덧붙였습니다. 보고 체계의 시간차를 이용해 출발 타이밍을 잡았고 경비망 분석을 통해 얼음강이라는 비정형 루트를 선택했습니다. 중국에서도 브로커는 최소한으로만 사용했습니다. 연락책으로만. 경로는 우리가 직접 조사하고 결정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롭습니다. 대부분의 탈북자는 브로커에게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브로커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는 돈을 받습니다. 돈을 더 많이 주는 쪽에 충성합니다. 북한 당국이 브로커를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그럼 얼음강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험하지 않았습니까?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계산 가능한 위험이었습니다. 빙질 두께, 기상 조건, 경비 교대 시간, 모든 것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군에서 이런 데이터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경비대는 얼음강을 감시하지 않았습니까?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철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겨울에 얼음강을 건너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그것만이 우리의 기회였습니다. 적이 예상하지 못하는 루트가 가장 안전한 루트입니다. 군사 전술의 기본입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군인으로 훈련받았습니다. 그 훈련으로 군을 탈출했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들을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직원이 기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은 뒤 아들을 데려올 것입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나요? 몇 달, 길면 6개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직원이 물었습니다. 가족 탈출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네, 이미 방법을 조사했습니다. 브로커를 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우리가 경로를 지정할 것입니다. 통제 가능한 방식으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알고 있습니다. 일할 것입니다. 돈을 모을 것입니다. 얼마나 걸리든.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정말 이 길이 맞았을까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 결과적으로 우리는 살아서 도착했어. 그리고 아들을 데려올 수 있는 위치에 왔어. 그게 중요해.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하라고 하면요? 못할 것 같아. 한 번으로 충분해. 하지만 다시 선택한다 해도 같은 길을 택할 거야. 다른 길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아들에게 돌아가야 하니까. 우리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울란바토르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우리도 곧 저렇게 될 것입니다. 평범하게 걷는 사람들. 그리고 언젠가 아들과 함께 걷는 가족.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보호소에서의 첫날, 우리는 새로운 단어들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단어, 자유.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자유롭습니다. 자유.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보호소 안에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절차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명령받지 않았습니다.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감시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유였습니다. 아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자유. 두 번째 단어, 선택. 식사 시간에 메뉴를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작은 것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낯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주어진 것을 먹었습니다.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군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우리는 메뉴를 보고 하나를 골랐습니다. 처음으로, 명령이 아닌 선택으로. 언젠가 아들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 이름. 직원이 우리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우리는 진짜 이름을 말했습니다. 계급이 아니라 이름을. 직원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누구누구 씨. 아무개 씨? 그 소리가 낯설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우리의 이름. 군에서는 계급으로 불렸습니다. 동무 또는 직책으로.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름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부를 수 있는 이름. 네 번째 단어, 미래. 직원이 물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하고 싶은지.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탈출만 생각했습니다. 살아남는 것만 계획했습니다. 그 이유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삶요. 그리고 아들과 함께요. 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 삶. 보고 체계를 분석하지 않아도 되고 경비 교대 시간을 외우지 않아도 되는 삶.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아들의 학교 이야기를 듣는 삶.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단어, 약속. 저녁, 우리는 방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들한테 약속해요. 반드시 데려온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 우리가 이 길을 택한 이유였습니다. 더 이상 적진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침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려올 수 있는 곳에. 그날 밤, 우리는 5개의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자유, 선택, 이름, 미래, 약속. 새로운 삶의 단어들. 군사 용어가 아닌 단어들. 아들과 함께 쓸 단어들. 우리는 이 단어들로 새로운 문장을 만들 것입니다. 천천히, 하나씩. 계산 없이. 아들과 함께. 도착 후 3초. 우리가 울었던 그 시간 이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을 통해 비행기로 1달 넘게 계산하며 걸어온 거리를 몇 시간 만에 날아갔습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정착 교육을 받았습니다. 언어, 문화, 시스템,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배울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출근할 때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퇴근할 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명령이 없는 삶이,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일상이.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했습니다. 밤낮 없이. 나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아내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주말에는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한 푼 한 푼. 브로커 비용은 엄청났습니다. 한 사람당 수천만 원.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 반이 지났을 때 충분한 돈이 모였습니다. 나는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을 데려올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나요?
몇 달, 어쩌면 1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나는 돈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모은 전부.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접촉했습니다. 아들은 할머니와 함께 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데려올 수 있습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감시가 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좀 더 기다려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국경을 넘었습니다. 중국에 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직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1년이 지났습니다. 브로커가 마지막 연락을 했습니다. 내일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나는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내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을 쉬었습니다. 둘 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갔습니다. 도착 게이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였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키가 많이 컸습니다. 얼굴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10살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달려갔습니다.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들이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도 달려왔습니다. 아들을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안았습니다. 우리는 공항 한쪽에서 한참을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2년 반이었습니다. 해산을 떠난 날부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었어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많이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얼음강 10시간 도착의 3초. 그 기억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선명합니다. 발밑에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 손을 2번 쥐던 신호, 형광등 빛, 시스템 허점을 분석하던 밤들, 경비망을 계산하던 순간들. 그 기억들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닙니다. 장교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입니다. 아내와 나, 그리고 아들, 세 사람. 가끔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왜 그렇게 위험한 길을 갔어요? 나는 대답합니다. 너 때문이야. 너한테 돌아가고 싶었어. 그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 무섭지 않았어요? 무서웠지. 하지만 너를 생각하면 갈 수 있었어. 아들이 웃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이제 압니다. 명령 없이 사는 것, 선택할 수 있는 것, 두려움 없이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것,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리고 가족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자유였습니다. SFX 아주 낮은 바람, 서서히 페이드아웃. 이 기록은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경계를 넘고 있을 것입니다. 시스템의 허점을 찾으며, 비정형 루트를 계산하며,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며, 그리고 가족에게 돌아가기 위해 우리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계산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라고. 브로커에게 운명을 맡기지 말고 스스로 통제하라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싸우라고. 3초 후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가족과 함께